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지기 김은길, 안재순입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한 고비 넘긴 것 같은데 또다시 다른 큰 고비가 앞을 가로막잖아요. 아마도 자식 걱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님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했고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시나요? 글쎄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가요? 어머니들, 자식이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만큼 인생을 다 바쳐서 정말 남편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키우셨는데요. 만족하신가요? 자녀가 마음에 쏙 드신가요?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고 멀쩡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집 현관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보면 가족마다 아픈 사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다 크면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다, 자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죠. 언제쯤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애들 참 직장 찾기 어렵잖아요. 직장을 찾아도 주택 임대료도 비싸고, 그래서 얘네들이 독립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결혼도 요즘 30이 다 넘어야지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랑 함께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길어졌어요. 더 걱정되는 것은 이제 결혼도 안 하겠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생각이 드시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얘를 뒷바라지 해야 되나? 한 집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참 많아집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어린일 때하고 좀 달라요. 이제 더 이상 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가 보기에는 애인데 걔네들이 지 권리만 생각했지 책임감이 없잖아요. 내 친구는 아들놈이 용돈 줬다고 자랑하더라. 넌 도대체 뭘 하며 사는 거니? 내 말 듣기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든지. 진짜 저런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해요. 나는 너 나이에 이미 독립했어. 또 그 얘기다.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어른 같은 행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또 애 낳았을 때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키워왔는데 애가 점점 커지면서 조금씩 미워지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녀와 관계가 애가 커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 큰 자녀와 한 집에서 지내기 참 어려워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지 다 큰 자녀와 한 집에서 서로 좀 평안하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부모와 다 큰 자녀가 한 집에서 잘 살려면 첫째, 동거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가 다 해주고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왜 이런 규칙이 새롭게 정해져야 하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다 커서 성인이 되었고 책임 있는 사회는 되었는데 집에서는 여전히 어린애처럼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서로에게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쌓이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런 상호간 규칙은 문제가 생겨서 마치 싸우듯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아무 일이 없을 때 함께 좋은 시간을 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 그 카페에 한번 함께 가셔요.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젠 아이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애기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뭐 명령식으로 또 이렇게 훈계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성인 대 성인으로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규칙을 정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합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불만이나 요구사항도 또 나누고 그렇게 조율하면 서로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나는 일주일에 2번은 온 가족이 느긋하게 식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 2번은 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1번. 아침 시간 바쁠 땐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화장실 이용하면 좋겠어요. 또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올 때 톡으로라도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제는 인생 선배와 후배 정도 관계로 이렇게 격상을 시켜야 됩니다. 마냥 어린아이로 대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계속 잘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인으로 대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한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잘 살아가려면 가사를 분담을 해야 돼요. 진짜로. 많은 부모님들 스트레스가 이 가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도 중년이 되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도 다 일을 하시잖아요. 이 집 식구들은 손을 까딱을 안 해요.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니까?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막 보면은 입이 이만큼 나왔고 막 성질이 막 났어.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알아서 집안일을 도와줄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말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밥은 내가 해놓을 테니까 너가 챙겨 먹으면 좋겠어. 너가 챙겨 먹어?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에요. 너가 챙겨 먹으면 좋겠어. 참 상전입니다. 상전. 먹고 난 후에는 너희 먹은 것은 너희가 설거지 해놓는 것은 어떻겠니? 세탁기는 내가 돌릴 테니까 빨래를 개는 것은 너네들이 해줄 수 있겠지.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밖에 나갈 때 재활용 쓰레기는 갖다 버려주면 정말 좋겠어.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집안일을 분담하면서 협조를 구하셔야 돼요. 이때 누구도 도와주셔야 되냐면 배우자도 도와주셔야 돼요. 자녀가 이제 조금 도와준다고 했는데 부모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도와주니까 내가 한결 힘이 덜 들고 아주 좋구나. 그런 감사의 인사를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렇게 집에서 가사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잘 되어야지 결혼해서도 서로 잘 살 수 있거든요. 요즘은 남편 아내 다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도와야 돼요. 그리고요, 애들이 집에서 부모 집에서 사는데 너무 편해버리면 독립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요. 좀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가사 일을 돕도록 자녀와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야박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분담하게 해야 좋습니다. 아무리 독립할 자금을 모으고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고 해도 부모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아예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집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 살면서 발생하는 생필품, 또 전기세, 수도세 등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책임감을 갖게 되고 또 자기의 그 앞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자녀의 독립심, 또 자신의 삶의 책임감, 이런 것을 잘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가올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연습이고 또 훈련인 것이죠. 은퇴한 부모 역시 그 노후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돈의 액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경제 사정에 따라서 조율을 하면서 일정 부분 그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자녀가 자꾸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전체 자산의 30%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벌리는 자녀로 인해서 등골 빠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좀 봤어요. 그런 부모들을 보긴 봤어요. 다 큰 자녀의 신용카드 비용, 휴대폰 요금, 또 각종 청구서 이런 걸 부모들이 떠안거나 심지어 자녀의 그 부모 몰래 한 대출까지 갚아주면서 뭐 아낌없이 퍼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부모들의 재정에 펑크가 나고 또 노후에 또 불안정하게 보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엄마들이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더 약해가지고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힘든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가 그 탯줄을 끊었잖아요. 다 큰 자녀와 이렇게 돈으로 연결된 탯줄은 아버지가 끊어야 합니다. 경계선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은 부모, 자녀 모두에게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자식 키우면서 정말 할 만큼 다 하셨어요. 여러분만큼 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여러분만큼 엄마 노릇, 아빠 노릇 했겠어요. 서로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자식이 컸으면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만해도 될까요,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자기 독립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이제는 부부에게, 부부의 노후에 대해서, 부부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부모 역할을 하는 거 이제 조금 줄여가셔요. 그만하라고 하면은 안 될 것이고 많이 줄이시고 그 대신에 부부에게 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요. 2002년에서 2018년까지 쭉 사회조사를 했거든요. 누가 부모를 부양할 것인가? 그 물음을 했는데 가족이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죠. 2002년도에는 70%가 가족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 지금 작년이잖아요. 2018년도에는 뭐라고 몇 프로가 나왔냐면은 26%로 쪼그라들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돌봐주지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을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제발 남편들 아내한테 불끈불끈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을 돋구니까 성질 내죠. 아유, 내지 마셔야 돼요. 그래도 내지 마셔야 돼요. 제발 아내들은 남편에게 아유, 지난 과거에 당신이 이런 잘못했어요. 나를 얼마나 고생을 시켰어요. 이런 원망을 그만하셔야 돼요. 잘한 것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은 깊은 상처만 남아요.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중년이 되면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성인병 한 가지는 있잖아요. 이제는 그때 배우자를 품 안에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서로 돌봐야 돼요. 자식한테 품 안에 자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한테 품 안에 자식 하듯이 그렇게 돌봐야 돼요. 비싼 보약 먹거나 특별한 치료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암 예방과 노화 방지, 면역력에 아주 탁월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 3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거든요. 실험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배우자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걸 매일 표현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혈압, 당뇨, 파킨슨병 이런 것들의 질병률이 확 떨어지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었고 노화도 늦춰주는 그런 스트레스 지표도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암 예방도 되고 노화 방지도 되고 면역력도 높이는 그 말 너무나 우리 많이 하잖아요. 고미사. 고미사. 네, 이거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 공기를 매일 마시면서 공기 없으면 죽는데 그거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쉬우니까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암 예방,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면역력 키우고, 예, 그리고 노화를 방지한다고 하니까요. 해봐요. 고미사. 고미사. 예,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별로 네. 돈도 안 들고 참 쉽네요. 네, 그 그렇죠. 정도는 해보겠어요. 해봐야죠. 어려운 일은 해봐야죠. 아니구만요. 해봐야죠. 네. 또 한 가지 이제는 다 큰 자녀의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옷을 입냐? 그런 거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 화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냐? 부모님들이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누구 만났어요? 뭘 먹었는데? 무슨 얘기했어요? 아 진짜 짜증나. 저렇게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면 여러분도 기분 별로죠?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꼬치꼬치 캐묻지 마세요. 근데 부모가 원래 그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자녀를 보호하는 것인지 쓸데없는 간섭인지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 모르면 안 궁금한 척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인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충고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는 자녀의 삶에 대한 관심과 염려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더욱 집중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쏟았던 관심을 또 그 노력을 누구에게로요? 네,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했죠. 평생 함께 가야 할 진짜 동지 누굽니까? 네,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게로 우리 마음과 또 정성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네,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선물은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있고 어떤 선물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어요.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선물이. 그래요. 그래서 실망될 때가 있죠. 자식도 그래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속상하고 실망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죽 나에게 딱 맞겠다 생각하셔서 그 자식을 주셨겠냐고요. 자꾸 근데 잊어버려져요. 내가 낳은 것 같고 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우리가 망각합니다.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시를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A.H. 오버톤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시를 쓰셨거든요. 저는 이 시를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입니다. 네, 저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요.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그 자녀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자식은 나에게 꼭 맞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그 증거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이어서 정말 고맙고 진짜 고마워.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고백해 보세요.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본성적으로는 안 나와요. 하나님, 저의 입술에 그 말을 넣어 주십시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들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